저는 어포스톨릭 페이스 미션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이정영 선교사이고요. 이제 오늘 저희가 총 3개 교회를 이제 발표하게 될 텐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아주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 30분을 넘지 않도록 그 이내로 이제 끊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할 거고요. 원래 좀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발제를 해야 재미가 있는데, 제가 내용에만 집중해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발표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말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자생교회로서의 이제 AFM의 역사, 이제 초기 아프리카 남아공 선교 역사에서 이제 펜타코스탈리즘의 역사를 간단하게 볼 거고요. 이제 그 영향에서 시작된 AFM의 역사, 그리고 AFM 분열 역사, 통합의 역사, 그리고 이제 AFM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이제 할 거고요. 마지막 나가는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주로 참고한 자료들이에요. 제 이 왼쪽에 있는 책은 이분이 영국의 AFM 목사님이신데, 제 이 남아공 AFM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이 있고, 이제 오른쪽은 이 알란 앤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신학자인데 남아공 프레토리아에서 신학교를 설립하고 굉장히 AIC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책 같은 경우는 조금 이 펜타코스탈리즘과 AIC와의 좀 그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 책들이 이제 남부 아프리카의 펜타코스탈리즘 그리고 AFM의 역사에 대한 거의 유일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들을 중심으로 특히 제가 왼쪽 책을 많이 참고해서 쭉 역사적인 흐름을 봤고요. 이제 그 외에도 여러 아티클들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같이 관계 맺고 있는 AFM 그 흑인 목회자들 또 간단한 인터뷰도 진행을 해서 이제 이런 문헌 연구와 또 인터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번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자료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제가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는 말입니다. 잠시만 제가 좀 할게요. 네. 일단 간단하게 이 어포스톨릭 페이스 미션은 이제 남아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칸 서로는 AGS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 남아공 백인 교회들 같은 경우는 AGS라고 써져 있으면 이제 어포스톨릭 페이스 미션 교회인 겁니다. 이하 이제 AFM으로 제가 말을 할 거고요. 제 남아공의 독특한 컨텍스트 안에서 발전된 아프리카 자생 펜타코스탈 계통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FM 같은 경우는 남아공 최초의 펜타코스탈 교단이자 남아공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요. 제 AFM 추산으로는 한 14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위키피디아 찾아보니까 한 12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크기가 남아공 내에서 5번째로 큰 종교 그룹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거죠. 저의 연구 동기는 제가 이제 짧은 기간 동안 남아공에 있고, 이제 그 중에서도 더 짧은 기간 동안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남아공 타운십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지역에서 사실 이 AFM 처치들을 가장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였고, 실제로 제가 관계하면서 협력하고 있는 현지 교회들도 이 AFM 교회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AFM이 처음에 그냥 이 아프리카 AIC 중에 한 그냥 분파 아니면 그냥 조그만한 교단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연구를 시작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굉장히 큰 교단이고 그리고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런 교단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제 남아공 초기 펜타코스탈리즘의 역사와 또 AFM 역사를 바로 알고 또 이제 아프리카 상황 속에서 AFM이 주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프리카 기독교와 교회의 미래에 FM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아프리카 자생교회로서의 역사, 초기의 남아공 펜타코스탈리즘 역사인데요. 이제 펜타코스탈리즘은 한국에서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AFM이 펜타코스탈의 최초의 교단이기 때문에
사실 이 AFM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이 남아공 초기 펜타코스탈리즘의 역사를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입부로 이 펜타코스탈리즘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펜타코스탈리즘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미국 시카고의 이 존 알렉산더 도이의 자이언 시티 운동과 또 이제 미국 LA, 예,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아수사 스트리트 리바이벌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이 이제 윌리엄 세이모어예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그룹들이 이 아수사의 이제 초기 이제 그 주요한 영향을 끼쳤던 리더들인데 이 윌리엄 세이모 같은 경우는 이제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굉장히 이 아수사 스트리트 리바이벌 펜타코스탈리즘의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세웠던 이 교회 이름이 아수사 스트리트 미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을 후에 어포스톨릭 페이스 미션이라고 변경을 하면서 여기 간판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어포스톨릭 페이스 미션이 이 펜타코스탈리즘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교회 이름이 됩니다. 또 후에 남아공으로 넘어오면서 이 이름이 그대로 사용이 돼서 오늘날 이제 AFM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저희 남아공 같은 경우는 사실 독특한 좀 신앙적인 배경과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사회 정치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펜타코스탈리즘의 역사에서도 좀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 이제 처음에 선교사들이 선교를 진행할 때 굉장히 우리나라만의 그런 독특한 그런 컨텍스트가 있었던 것처럼, 이 남아공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남아공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일단 저희가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계속 살펴봤던 앤드류 머레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공 기독교 부흥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앤드류 머레이가 쓴 이전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순절의 운동의 그런 어포스톨릭 페이스라는 그런 기조와 굉장히 비슷한 강조점이고요. 또 앤들 머레이가 강조한 이런 성화, 거룩한 삶, 성령 충만, 신유 은사 이런 어떤 사상들이 초기 펜타코스탈 운동의 기초가 되고 특히 이제 앤들 머레이의 치유 사역은 이 펜타코스탈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존 알렉산더 도이의 영향력인데 이 사람은 사실 미국 사람이지만 이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남아공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하네스 버틀러라고 이제 하는데 이 버틀러 같은 사람은 이제 남아공 사람으로서 이 사람 이게 도이가 쓴 잡지예요. Live of Healing이라는 잡지인데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남아공에서 이 자이언이라는 운동을 사실 처음 시작하고 이 자이언이라는 이름을 가장 처음으로 사용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물론 이제 도의가 나중에 좀 약간 좀 이단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남아공에 있는 많은 자이언니스트들이 사실 이 도의와 결별을 하고 후에 이제 AFM으로 흡수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도 이 도의가 이제 남아공으로 보내 이제 어떤 파견된 감독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도 초기에 그 자이언니스트 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터 루르 같은 경우는 원래 백인이었고 이제 더치 리폼 처치의 이제 선교사였는데 이제 이 부칠러와 브라이언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자이어니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그 양력이 굉장히 특이한데 이제 피터 루루 같은 경우는 백인으로서 남아공 최초의 흑인 교회를 세운 사람이자 이제 AFM에서 남아공 최초의 또 회장이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피터 루루 같은 경우는 AFM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제 초기 AFM의 역사를 보면 이제 요 두 분이 이제 초기 미국에서 건너온 존 레이크 선교사와 이제 토마스 헤즈마하라는 선교사인데 이제 이 미국인 선교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도이와 이제 아주사 스트리의 그런 성령 펜타코스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선교사들이었고요. 이 선교사들이 이제 남아공에 와서 1908년에 오자마자 바로 이제 요하네스버그의 두얼 폰타인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초창기 이제 5월 25일을 이 AFM의 생일이라고 이제 본인들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사실 AFM이 공식적으로 등록이 된 건 1913년도고요. 그 저 이전에는 사실 공식적인 교단은 아니었지만 그 기원은 이제 1908년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요 사람이 이제 초반에 주요 역할을 했던 이제 흑인 리더인 것 같아요. 뒤에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AFM 초기 역사를 보면 이제 이 존 레이크와 헤즈만 하그가 이제 요하네스백에 와서 처음에는 이제 자이어니스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브리스트릿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본인들의 그런 AFM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사람이 존 레이크인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굉장히 신유 은사에 굉장히 강조를 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닥터 존 레이크 미라클 필링 파워라고 이제 이런 표지판을 이제 붙이고 다니면서 이제 이런 신유 사역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머레이처럼 굉장히 어떤 부흥사 그런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들이 이제 초기 그런 역사들의 입니다. 그래서 요 모습들도 이제 초기 AFM 형성 과정에서 모임들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요것도 초기 AFM의 어떤 모습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postolic Faith Mission of South Africa,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네, 그리고 데디케이션, 새로 이제 교회 봉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있고요. 사실 초기 역사에서 이제 보면 이제 이런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사들은 사실 금방 떠나요. 이제 헤즈말라가 1대 회장이 되고 이제 그 2년 후에 이제 존 레이크와 분열을 이제 갈라지고 나서 이제 존 레이크 같은 경우는 1913년도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 남아온과 이 AFM과 공식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AFM 같은 경우는 초기에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1913년도부터 이제 남아온 사람이 회장이 되고 그다음에 초기에 이 AFM에 들어온 자이어니스트들, 흑인 자이어니스트들이 굉장히 주요 주축 인물이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성장하고 발전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백인 사람이 이제 회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곤혹한 분열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초기 AFM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주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미국의 펜타코스탈리즘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계층, 모든 인종이 다 통합돼서 모였는데 이제 점점 이제 이 백인 구성원들 중에서는 이제 아이어니스트 출신들도 있었고 또 이제 또 백인들도 들어왔었겠죠. 그래서 백인들 중심으로 인종차별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이제 AFM의 총 두 가지 종류의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제 초기에 있었던 흑인 구성원들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들의 분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AIC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제 이 초기에, 그러니까 이 AFM의 주요 분열, 이 시즘 종교적인 분열을 보면, 이제 이 자이언 어포스톨릭 페이스 미션 같은 경우가 이제 흑인들의 분열이었어요. 그래서 1919년에 이제 흑인들이 자체적으로 나와서 이 자이언 어포스톨릭 ZAFM이라는 이제 어떤 그룹을 형성하는데, 사실 이 그룹 같은 경우는 발전되지 못했고, 이제 흐지부지 되지만, 이제 이 안에서 그 유명한 이제 JCC, 그 엔가네스인가요? JCC 그 창시자가 이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후에 이제 JCC를 설립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고요. 이 세인 존스 어포스톨 페이스 미션 같은 경우도 사실 창립자인 크리스타 은쿠가 이제 AFM의 일원이었고 이제 사실 공식적인 어떤 AF의 분파는 아니지만 이 설립자가 AFM에 속해 있으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요. 또 이제 크리스타 같은 경우는 사실 AFM 이전부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특별 계시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1936년에 AFM에서 나오게 됐고요. 근데 그 이외에 이제 흑인들 그룹뿐만 아니라 백인들 그룹 중에서도 어떤 신유 사역에 대한 입장 차이, 그리고 성령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차이 때문에 또 이런 분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내부 분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백인 그룹 화이트 섹션과 이제 블랙 섹션으로 이제 나눠졌다가, 요 섹션이 이제 화이트 디비전, 그리고 블랙 디비전, 믹스드 레이스 디비전, 이제 주로 칼라 피플이죠. 이제 인디언 디비전 이렇게 네 가지 그룹으로 분열이 되고요. 주로 이 AFM의 주도권, 의사결정권, 모든 사실 주도권을 이 화이트 사람들이 이루었던 이 에그세큐티브 카운슬이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백인들에 의해서 사실 교회가 이제 치리가 되고요.
그 다른 그룹들은 이 미셔너리 커미티라는 또 그룹으로 만들어져요. 사실 이 이름만 들어봐도 이 화이트들이 얼마나 다른 인종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차별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들을 보면 사실 이 1991년도까지 흑인들은 AFM의 공식적인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떤 지지자들, 뭐 adherent라고 하는데 그냥 지지자들이었고 사실 불법적인 그런 어떤 성도라고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초기에는 굉장히 이런 인종차별적이고 이제 백인 중심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나타나고요. 이게 이제 DRC가 더치 리폼 처치에서 이제 어떤 그 사상을 빌려온 건데 이 부모교회와 이 도러 처치, 자녀교회에 대한 사상도 이 AFM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국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좀 이런 관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통합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 좀 이 백인들의 좀 관점에서는 그래서 자기들이 설립한 이 도로 처치에는 좀 본인들이 원하는 사역자들 보내고 싶어 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모습들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제 AFM이 이제 극적인 이제 통합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996년 이제 아파르테이트 이후 또 만델라 이후에 이제 통합이 되고요. 이제 영어가 교회 공통어로가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백인 중심의 Executive Council이 내셔널 리더십 포럼으로 이제 모든 인종이 통합되는 그런 조직체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AFM의 통합의 역사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 통합이 이제 백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블랙, 컬러, 인디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백인들은 사실 통합에 관심이 없었고요. 이 블랙, 컬러, 이제 인디언 이 섹션들이 1992년에 이제 컴포지 디비전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합쳐서 어떤 통합된 그런 디비전을 형성을 하고 이후에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이제 하나의 컨스티튜션을 통과하면서 이제 1996년에 본격적으로 통합이 된 거죠.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네, 물론 아주 좋은 연합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지속적인 연합에 대한 강조는 계속되고 있고요. 아직 해결해야 될 도전들, 과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AFM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AFM의 로고인데 요 왕관과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초기 이 펜타코스탈 운동 때부터 시작됐던 상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상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이제 No Cross, No Crown이라는 그런 모토가 있다고 합니다. 그 AFM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수사 스트릿의 어퍼 스페이스 미션을 가지고 왔고 또 이제 펜타코스탈은 어떤 이 AFM이 말하는 펜타코스탈은 이 어떤 삶에서의 그런 믿음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어떤 삶에서 어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이제 뭐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삶 속에서 이런 선교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네, 그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어포스톨릭 페이스 미션이 무엇인가? 이 사도적 믿음은 결국 사도행전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이제 사도들의 어떤 믿음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셔널 플랜, 네, 미셔널 액션 플랜. 그래서 보시면 이제 좋은 내용들은 다 있어요. 뭐 교회가 어떻게 어때야 되고 뭐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야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integrity, relationship, excellence, accountability는 이 AFM의 value, 핵심 value입니다. 이런 value들 쭉 보시면 이제 좋은 얘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은 이 AFM의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AFM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인 어떤 사회 참여도 굉장히 활발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FM 웰페어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1랜드씩 어쩌면 이제 펀딩을 해가지고 이제 각 필요 계층에 이제 나눠주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지역을 empowerment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큰 교회들도 있다고 해요. 제가 이건 이제 구글에서 찾은 건데, 이런 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스버그가 요하네스버그 근교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 보시면 뭐 백인들도 있고, 이제 컬러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는데, 네, 굉장히 큰 교회들도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있는 우스터에 있는 어포스톨릭 페이스 미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방문하고 같이 협력하는 교회들인데, 이제 요 교회들은 백인 교회예요. 이제 백인 AGS라고 써 있는 백인 교회들이고, 이제 요 교회들은 주로 타운십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제 교회들마다 굉장히 뭐 특징이 있지만 사실 그냥 우리 선교사님들 흔히 경험한 그런 그냥 이 평범한 교회의 예배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 같고,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좀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죠. 펜타코스탈리즘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지만 사실 어떤 좀 특별한 어떤 뭐 좀 이질적인 그런 모습은 제가 아직 발견은 못했습니다. 네. 그 FM의 조직을 보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구성원으로 멤버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구성원이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제 AF 추산 140만 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멤버들이 모여서 이제 이루어진 조직체를 AFM에서 어셈블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교회라고 부르는데 사실 AFM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교회적인 표현, 교회, 처치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어셈블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뒤에서 좀 다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00개에서 20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해요. 이것도 AFM 추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한 지역에 이제 지구를 만드는데 이 지구는 이제 지역적인 지리적인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공통 목회 철학, 뭐 비전, 어떤 사역 가치를 나누는 비지리적인 기구도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구들이 한 43개 정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지구들이 이제 모여서 사우스 아프리칸 내셔널 이제 제너럴 비즈니스 미팅을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임원들도 선출하고 이런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이제 본부에는 이제 프레지던트, 부회장, 총무, 회계 이런 임원들이 있고요. 이제 요 분이 지금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이고 부회장님, 그다음에 총무, 이제 회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각 인종별로 이제 한 명씩 대표를 해서 이제 임원단을 선출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 FM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이 분권화 조직이에요. 그래서 지역 교회들의 자치권을 굉장히 인정하고요. 이제 어떤 헤드쿼터가 있긴 하지만 이제 가운데 권력이 집중되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목회 서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행하면서 지금 뭐 여기 보시면 리바이벌, 리뉴 이런 정도 강조를 계속하고 있고 뭐 이런 또 캘린더들도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다 배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 다 보실 수 있고 또 이런 사역 분과들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칠드런, 유스, 시스터, 맨스, 펠로시 이렇게 있는데 이 AFN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 서치하다가 그 제이콥 주마 같은 경우가 이 AFM 시스터 펠로시 미니스트리에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대통령이 올 정도의 그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AFM의 신앙 고백을 보시면 이 사도신경에 기초를 하고 있고요. 이제 21세기 여러 상황들, 뭐 동성애, 술, 에이즈, 뭐 입교식, 유아성만차,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 자기들만의 성명서를 발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요.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기독교 신앙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입장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신앙 고백을 쭉 읽어보시면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네,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것 없이 그냥 뭐 저희 감리교도 이런 신앙 고백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고백, 예수님의 다시 오심 어떤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그 AFM의 신학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가지의 발전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제 초기에는 신학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식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 30년대부터 성경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이제 최초의 신학교가 이 사람, 요 엘리아스 레트바바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바트모스 바이블 스쿨이 처음에 시작이 되고요. 1922년에. 그러면서 이제 뭐 두 번째는 이제 백인들 신학교였고 세 번째 백인 신학교 이렇게 조금씩 생겨나지만 사실 역사가 짧지 않게 다 클로즈 됐는데 요 이제 흑인 신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기 FM 초반에는 이 흑인 신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근데 이제 AFM 같은 경우는
이 기성교회들에 대한 좀 비판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교를 한다, 어떤 성경 신학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기성교회화 된다라는 좀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이 용어도 보시면 이제 신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이블 스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어포스톨릭 페이스의 미션이라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용어가 아니라 이 미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 좀 기성교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좀 깔려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인종별로 분리되어서 신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제 1996년 통합 이후에 이제 AFM Theological College라는 이제 통합 네, AFM Theological College라는 이제 통합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조하네스버그 쪽에 이제 큰 신학교가 있고요. 이 케이프타운 쪽에도 이 AFM 컬리지가 있고, 이제 보통 3년 정도 코스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프랙티컬 좀 어떤 실천 사역, 현장 사역들을 하면 이제 AFM 목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1912년 이후에는 이제 노스웨스트 대학과 협력해서 또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제 신학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AFM과 AS의 관계.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 질문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AFM을 AIC로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FM은 AIC 그룹에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펜타코스탈 교회입니다. 그래서 AIC와 좀 구분하고 있고요, 스스로. 이제 AFM 스스로도 좀 구분하고 있고요. 이제 펜타코스탈리즘 영향으로 사실 그 이후에 흑인교회 AIC가 시작됐다고 보는 게 역사적으로는 맞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AFM 초기에 이 자이어니스트들이 굉장히 흡수가 되었고 이 자이어니즘 사상이 이 AFM 내에도 굉장히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비록 이제 자이언들이 많이 분리되어 나갔지만 여전히 그런 영향들이 있었고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AIC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프리카 제도권 교회, 이제 아프리카 땅에서 설립되고 뿌리 박히면서 성장한 그런 아프리카 제도권 교회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FM과 혼합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로 1970년도 이전까지는 AFM에도 흑인교회 중심으로 굉장히 혼합주의적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신학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발전으로 많이 사라진 상태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AFN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치권, 지역교회 자치권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남아공 굉장히 시골 지역이나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지역에 뭐 이름은 AFM이지만 뭐 그런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일부 남아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주로 만나고 경험한 그런 AFM 중에서 혼합주의 신앙의 형태가 나타난 교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가는 말 말씀드리면 이제 결론은 AFM은 아프리카 자생 펜타코스탈 교회이다. 그래서 이 프랭크 치카네라는 사람이 이 AFM 인터내셔널 회장을 지낸 사람인데 이제 AFM 같은 경우는 남아공에서 시작돼서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대륙의 교회가 있고요. 사실 국제적인 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FM 내에서도 이제 국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토착교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WCC에 이제 쓴 글이 있는데, 이제 스스로를 이제 시작부터 이 어쩌면 자립, 또 three government, three propagating을 실천한 인디지너스 펜타코스탈 철치라고 스스로를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 이제 AFM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네, 첫째,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AFM 같은 건강한 복음적인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어떤 또 이러한 좋은 교회들과 협력해 갈 것인가에 대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아프리카 교회와 앞으로 AIC가 연합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도 점점 세계화되고 이제 다원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굉장히 앞으로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어떤 아프리카스러움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ARC를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면 서구 기독교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만이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좀 그런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저항과 반감, 배척만으로 형성된 반식민주의적인 성격이 아니라 이제 AFN과 같은 아프리카 정체성을 유지하되 아프리카만의 복음적이고 올바른 신앙에 대한 고민으로 건강한 탈식민화를 이룬다면 앞으로 아프리카 교회가 세계 기독교의 주류 역할을 감당한 날이 올 때 세계 기독교가 보다 복음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